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보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돼 있습니다.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관세 이슈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한지 또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관세가 워낙 이슈니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관세는 4월 9일 날 90일 유예가 됐고 또 미중 관세 전쟁은 서로가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가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만 한다 하더라도 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즉, 큰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이제 해소 기대감 국면으로 간다. 따라서 기대감을 타고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지수보다도 가장 강하고 특히 작년에 미국 지수가 정말 강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는 달러 차트 월봉 차트고요. 아래는 우리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보게 되면 달러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그때 보면 코스피는 반대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2000년도에서도 달러가 강하게 약세로 가면서 우리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길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국보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정말 달러가 초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는 늘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또 글로벌 시장 중에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한 1년간 달러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자체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7년, 2020년 달러 약세에서 아주 강하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에는 달러 일봉 차트고 아래는 원화 일봉입니다. 달러는 1월 달부터 계속 약세로 강하게 이어졌는데 원화는 달러 약세에 비해서 강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도 달러 약세만큼 강하게 강세로 가면 2017년이나 2020년처럼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할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약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강세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르게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폭도 약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는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폐 또 환율을 보면 가장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런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한국 시장은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특히 길게 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길게 해서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지금 보시는 차트는 먼저 까만색, 좌측의 까만색은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주당 수익률이죠, EPS가. 주당 수익률이 높으면 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겹쳐 있는 빨간색은 미국 MSCI,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ETF, 즉 우리나라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EPS는 높은데 주가는 낮다. 그러면 주가는 뭐 주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이게 저기 화살표 갔던 그 지점에서도 그런 현상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코스피 지수 순이익률. 그러니까 1년 1년 보면 순이익률이 뭐 차이가 있지만 한 2년씩 묶어서 보면 거의 주가하고 순이익률이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016년, 17년 노란색 그래프는 순이익률 증가율. 순이익률이 확 증가할 때 주가도 확 증가를 했고요. 2018년, 19년 감소하면서 같이 감소. 2020년, 2021년 같이 상승.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24년, 2025년 보면 순이익률이 확 증가가 됐고요. 특히 뭐 관세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EPS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보면 요거는 또 다른 그래프인데 우리가 PBR 그래프인데 보면 PBR이 0.8배 이하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0.8배 정도까지 하락돼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앞에 더 못해서 실적 자산, PBR은 자산 대비. 그래서 실적을 보든 자산을 보든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제가 2022년에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 보게 보면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원봉이 한번 나오고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아요, 형태가. 보면 확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2개 나오고 지난달에 강한 음봉이 나오고 이번 달에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고 2022년, 2023년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달러 차트나 원화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코스닥을 연결해 보면 코스닥은 한 850포인트까지 올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하는 초입이고 또 상승이 뭐 불같이 확 나오면 좋겠지만 원화 강세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6월, 7월쯤 가면 언제 이렇게 상승했지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 85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자 설명을 드리고 또 업종적으로 한번 가보면 뭐 업종은 트럼프가 사실 알려주듯이 사실 뭐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뭐 자동차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고 요런 섹터는 피해야 되고요. 요런 섹터는 상승을 하더라도 반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관세하고 무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섹터. 그건 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본 섹터지요. 뭐 방산조선 요런 섹터. 그래서 요런 섹터에 뭐 항상 주도 섹터는 사실 보고 있으면 어렵지만 어떤 계기로 조정이 확 나오면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60일 이동평균 사이 조정이 나오면 주도 섹터 매수하는 전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 받는 섹터들은 박스권 하단 나오면 매수해서 반등만 노리자. 보유하고 있으면 또 하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중소형 조선주들 뭐 이번 달 관세 영향으로 시장이 출렁했지만 한국카본이나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냈거든요. 52주 신고가. 이처럼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대형 조선주도 있지만 중소형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 플러스 또 트럼프 수혜 같이 겹쳐 있으니까 뭐 이쪽 섹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섹터는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관세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벌써 부담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요건 4월 1일에서 4월 20일 수출입 통계입니다. 보면 뭐 관세청에 들어가면 10일 단위로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은 통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는 10%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이. 그런데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감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소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확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느냐, 그것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한 3.4%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똑같은 홍콩에서 22% 감소, 물론 미국 14% 감소. 이처럼 뭐 미국 관세 영향으로 중국도 미국의 수출이 적으니까 연쇄적으로 우리가 중국, 미국 대표적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벌써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쪽 수출 쪽은 실적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긴 어렵고요. 물론 뭐 지금 녹화하고 다음 날이면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협상이 잘 되고 뭐 바람인데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25% 관세라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뭐 관세 영향 미치는 섹터는 피하고 또 한동안 관세 외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요건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가 제가 연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리포트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될 때는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또 수출이 감소한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출과 연관돼 있는 뭐 이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는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될 때는 중소형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 내수가 워낙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또 수출은 어려운 측면.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제가 이럴 거다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 대형주는 좀 자제를 하고 또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중소형 섹터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주나 음식료 과거에도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또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속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부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2분기까지는 이어지는데 3, 4분기 정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1부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관세 영향을 보게 되면 다른 품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만 1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증가도 여러분 관세 영향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고 증가를 했고 관세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를 했는데 왜 관세 영향을 받을 걸로 보는지 그 부분 또 뭐 잘 정리되어 있는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이번 주 월요일 한국경제TV 뉴스가 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보면 지금 반도체가 수출도 많아지고 또 서로 뭐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는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증가하면 사실 반도체 업황은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제목을 보면 반도체 값 오르는데 오히려 감산을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 수요 절벽까지 예상이 된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25% 품목 관세 부과한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되기 전에 3분기, 4분기 수요를 미리 땡겨와서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 놓는 겁니다. 재고를 미리 쌓아서 지금 반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지금 좋다고 상승하기보다는 미래가 좋아야지 주가는 미래의 꿈을 묻고 가는 거니까 사실 1, 2분기 실적 좋다고 해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3, 4분기 수요를 미리 땡겨서 지금 사가니까 수요 절벽을 예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뭐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가 관세 영향이고 그러면 3, 4분기를 보고 반도체 뭐 실적이 둔화될 걸 보고 누군가가 끄집고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처럼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드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1분기 D램 반도체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인데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났고요. 마이크론이 3위. 삼성전자가 왕자 자리에서 처음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HBM 쪽으로 삼성전자가 못 넘어가고 아직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도 통과 못하는 이런 영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서 중국 기존 D램 저가 메모리 공세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또 삼성전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본다면 삼성전자가 랠리가 나오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뭐 박스권 하단에서 오면 매수했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면 목표치를 낮게 잡고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어떤 매매 전략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인 어떤 단순 매매 전략으로만 보지 예전처럼 무조건 보유하고 있으면 인류 기업인데 간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시절로 왔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반도체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따라왔나요? 중국 반도체 사실 반도체 업황 중에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중국 기술력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반도체를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공정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뭐 냉가 쪽에 1X에 있는 게 18나노 그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최고 기술이 지금 2024년 넘어가면서 11에서 12나노 기술. 요 정도 최고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18나노 밑으로 못 들어오게 반도체 장비라든가 못 들어가게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계속 막으니까 사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뭐 창신 메모리 CXMT가 DDR4 저가 메모리에 대해서만 공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DDR4 저가 메모리만 가격이 낮아지고 DDR5 고가 메모리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번에 DDR5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 규제망을 뚫고 지금 원제트 공정까지 양산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 차이가 크게 안 나죠. 그 정도까지 따라오고 중국이 사실 만들기 시작하면 가격은 다 폭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지고요. 사실 2024년 연간 실적 끝내고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중국 저가형 메모리 반도체를 피해가지고 올해 전략이 고가형 DDR5를 많이 양산하겠다. DDR4를 줄이고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DDR5까지 양산이 될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땅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반도체 섹터에 사실 정말 위기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뭐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반도체 나타내고 있는데 보면 창신 메모리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까지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DDR5도 공급량이 올해 확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이 잠깐 반짝 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중국 이런 DDR4나 DDR5 양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면 생태계를 다 망쳐버려요. 기존까지 반도체가 20년 이상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95%를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 3사가 서로 암암리에 감산이 들어갔어. 반도체 가격을 또 올리고 이게 가능을 했는데 중국은 이걸 안 받아주지요. 너거는 될 대로 되라. 나는 무조건 생산하겠다. 항상 그래서 시장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가 그런 시절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확 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쪽 부분 뭐 염두를 하고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강하게 상승 전환시켜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PBR적으로 보면 워낙 뭐 저평가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과거 뭐 PBR이 이렇게 1배 이하로 밀리면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펀더멘탈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과거처럼 또 중국이 무속부에 치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과거에 보여주던 모습.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뭐 인류 기업, 세계 최초 D램 반도체 개발. 이건 사실 우리 세대 때는 삼성전자가 항상 인류체 때 세계 최초 반도체 D램 개발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지금처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밀리고 마이크론한테 기술력이 밀린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원칙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HBM4 세계 최초 개발이 됐다. 양산이 됐다. 그러면 또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리기판 상용화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뭐 삼성전자는 이런 어떤 세계 최초 개발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줘야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기다리고 특히 HBM 4 세계 최초 희망을 하는 거죠. 개발을 하고 양산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도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또 기술력이 변했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 확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월봉 차트고요. 아래쪽에는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차이가 명확하죠. 삼성전자는 계속 그래도 우상향을 해왔고 LG 디스플레이는 우하향 20년 동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에 큰 변화가 생겼죠. 보면 제가 빨간 선으로 라인을 꺼놨는데 이게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하단 지지를 받고 계속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정고점을 못 넘고 그리고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진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저가 메모리가 오면서 추세가 깨졌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되돌림이 한 번 나왔고 박스 주기 빨간선까지 한 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오고는 또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제가 왜 준비를 했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보면 1세대 디스플레이, 2세대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 메모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에게 따라잡혔어요. 기술력이. 그리고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상승을 못하고 20년간 우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기술력이 잡혀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밑에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술력이 따라잡힌 건 아닙니다. 아닌데 더 치고 못 나가고 지금도 저가 메모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봐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느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62,000원, 3,000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 축소고요. 그리고 여기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한 번에 확 빠지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워낙 큰 기술이고 기술력이 서서히 잡아먹힐 때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갈 때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또 훅 빠지면 또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고 그래서 그 전략으로 이제는 반도체는 무조건 보유하는 시점은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BM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까지 내고 그렇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하락 형태를 띠고 있죠. 차트를. 이건 앞에 말했지만 반도체 업황 영향, 중국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애들도 지금 트럼프 영향도 받고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라인을 뻗고 박스권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낮게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21선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면 또 비중 축소.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하반기로 가면 실적이 지금 1분기보다는 더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실적 둔화 영향이 무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릴 때 매수하고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뭐 어쩌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 이걸 뭐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좋아지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던 그런 시점이 서서히 끝나간다고 느끼게 되가 안타깝지만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뭐 계속 가니까 보유하십시오 하고 싶지만 또 제가 보는 시각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산업이든 또 성장과 하락 세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쉽지만 반도체 산업은 정점에서 이제 꺾이는 시점으로 간다. 그거는 뭐 중국 역량,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죠. 뭐 시장 자체는 로봇도 있고 뭐 계속 전기차도 있고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중국에게 조금 밀려가면서 약화되고 기업 실적 둔화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정점에서 꺾이는 과정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주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고 하면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D램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보면 지금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20년까지건 지금 위에 색칠되어 있는 상승 사이클이 22개월, 25개월, 22개월. 계속 상승 사이클. 그래서 보면 하락 사이클 바닥권에서 상승 사이클 고점을 형성하는 조지점까지 사실은 반도체가 크게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상승 사이클이 확 꺾여 버렸어요. 20개월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저가 메모리를 내면서 상승 사이클이 확 꺾여버리고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 사이클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도 받고 또 중국 저가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이 들어오면서 이게 길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올해 3분기, 4분기는 수요 둔화, 절벽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로 본다면 매수해서 보유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업황으로 본다면 지금은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대신 뭐 지금 추세로 보면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은 뭐 와 있으니까 매수하고 반등을 노리고 요런 매매는 가능한 위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